90페이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내용 분석. 이게 1687년에 나왔는데 그 해에 예고가 많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온다는 예고가 여기저기 잡지에 나오자마자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영국에도 이미 도착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88년이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에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88년 12월에 명예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조치는 89년 2월, 3월, 8월 이렇게 막 대단히 길게 늘어 빼져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처음에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명예혁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런 철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자기들을 정당화한다 할지 왕을 몰아내는 자기들의 행위는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반정이잖아요. 반정을 이제 정당화해주구나. 그 동기는 이미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갈등 문제, 왕은 카톨릭이었고 대귀족들은 다 성공의 개신교도였단 말이에요. 청교도 세력인 깔뱅니스트들을 권력을 타도하고 할 수 없이 그 이전에 목이 잘린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 사람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제임스 2세도 또 카톨릭인 거예요. 찰스 2세는 끝까지 카톨릭임을 숨기고 왕 노릇을 하다가 죽을 때 자기의 장례식을 카톨릭식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뽀록이 났어요. 근데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그 뒤부터 제임스 2세는 자기는 카톨릭으로 했으니까 뭐 5년도 못 참고 이제 대귀족들이 쫓아내버린 거죠. 대귀족이라고 내가 대자를 자꾸 붙이는 이유는 소귀족은 젠틀맨들은 이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꾸 더 피우프라고 써요. 모든 문서에다가 지들이 피우프야 완전히 0.5%도 안 되는 것들이. 귀족 전체가 1%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한다고 그러면 속으면 안 돼. 온 국민이 참가하는 그 투표가 아니고 그 전체 국민의 3%에서 4%가 참여했어요. 선거에. 그래서 이제 의회를 구성을 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다고. 그런데 그 왕을 타도한다는 생각은 이미 죽일 수도 있는 생각, 그리고 죽여버리는 행위, 이런 이미 청교도 혁명 때 일어났죠. 찰스 1세의 목을 참수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이미 공자 철학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이게 참수를 하는 그 혁명군들만 그런 생각을 했지, 일반 백성들이 공유를 못했다고 그랬죠. 지난 우리 영국을 할 때. 그 공유를 하게 되는 거 1642년부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그게 백성들에게 의해서 정당성을 못 얻으니까 왕정이 복고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청교도 혁명 세력은 정당한 어떤 혁명이나 반정을 하는 세력으로 본 게 아니라 왕을 죽인 시군자들로 보면서 타도당해버린 청교도 공화국이. 청교도 공화국이 타도당한 게 1660년이란 말이에요. 1688년에 명예혁명이 났으니까 28년 사이에 영국 국민들 안에서 왕을 타도해도 되고 목을 쳐도 되고 쫓아내도 된다는 어떤 정당성이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공자와 맹자의 역성 반정론이 폭군 타도는 폭군 방벌론이 영국에서 종교적인 모양으로 왜곡되는 거죠. 종교적인 자기 종교를 안 믿는다고 왕이 안 믿는다고 타도해버리는 거니까 공자 철학에 가서 대단히 이상하게 왜곡되는 거죠. 거기에는 공자 철학 더하기 그들의 불가용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치 않으려는 불가용성이 교묘하게
혼합돼 버린 진짜 왜곡된 불명예스러운 혁명이 명예혁명이다. 이름만 글로리어스라고 붙여놨지 아주 이글 글로리어스한 그런 혁명이었다. 그것도 외국군을 불러들여서 왼수국가를 불러들인 거니까 우리가 일본군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 갑신정변 세력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미 뭐 일본 놈 후쿠자 요기치에 다 제자인 것을 자처했던 자들이잖아요. 기복군에서부터 서강범인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 스승이라고 그들이 받들었던 후쿠자 요기치는 그들은 갑신정변에 성공하는 경우 총독까지 내정을 해놨어. 뭐라고 이름이 나와.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총독부는 우리가 1910년에서 설치되는 거 아니야? 갑신정변 하는 놈 자식들은 총독부 설치를 1885년이니까 84년이니까 갑신정변이 약 거의 36년 앞질러서 아니 30년 26년 앞질러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어버리려고 근대화 개화를 명분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들이 일본 친일파들이었고 친일 개화 세력들이었고 개화 그러면 개화란 말도 일본 말이야. 그 후쿠자가 요기치의 용어라고 문명 개화라고 쓰는 말에서 문명 빼고 개화라고 썼으니까 근대화라고 그래야지 개화라고 하면 안 돼요. 벌써 그건 친일 세력의 용어니까. 그 시대에는 나라를 근대화하면서 동시에 나라를 지켜야 돼. 근대화하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대화를 해야지 근대화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근대화는 안 하고 마구 그냥 막아내기만 하고 방어만 하려고 하면 이제 동도론자들 동도 서기론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소위 수구 세력이라고 그랬죠. 수구 세력과 개화 세력, 친일 개화 세력과 친중 수구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을 고종은 다 타도해버려요. 대한제국을 창건하는 것이 두 세력을 동시에 타도하는 일종의 사상적인 혁명이었고 새로운 노선에 대한 아주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과업은 근대화라는 과업과 항일 척외 일본을 몰아내는 거 두 개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게 반제투쟁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근대화지만 그 두 개는 근데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된 과업이에요. 근대화 없이 신식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대적인 어떤 역량 없이 척외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척외를 하지 않고 그냥 근대화만 한다면 근대화를 해서 행복을 누려야 될 주체가 사라져버렸죠. 주체가 일본 놈이 돼버리지 조선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두 개의 과업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고종이었어요. 고종 외에는 없었어요. 다 날도둑놈 같은 거나 멍청하거나 사상적으로 빠가거나 일본말로 빠가 바보 그런 자들만 득실됐다.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친일이었고 안중근이나 민영환 다 친일파예요. 고종이 없었으면 마지막 안중근이 이또를 처단하는 일도 하지도 못해요. 민영환도 고종이 구하지 않았으면 친일로 끝났을 거예요. 자살하려는 그런 명분이나 의지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친일의 행각은 모든 기록은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나와 있다. 민영환은. 안중근은 상당히 공공연하니까 웬만한 기록에 다 나와 있죠. 막 김구루 동학농민 봉기 세력을 막 잡으러 다녔어. 20살에 김구는 봉기했고 안중근은 20살에 김구를 잡으러 다녔고 김구는 제 아버지 사랑방에 숨어 있었어. 안진사 안중근의 아버지의 사랑방에 밖으로 다 봉기에 실패하고 거의 숨어 들어가 있었죠. 안진사는 기독교인이었고 대단히 친일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진사니까 유교적 의리는 있어서
목숨은 구해준 거죠. 자,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갔는데 다시 공자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그 명분과 관련해서 자, 읽어봐. 공자는 논어 안연에서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은 이루어주지 않는데 소인은 이것과 반대로 한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말은 선이란 말을 미가 선을 지금 대체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선을 공자가 혼동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선악 해야 될 걸 미악 그런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인간의 그런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아름다움, 즉 선을 말하는 거다. 남의 선을 키워주고 남의 악을 키워주지 않는다. 군자는. 소인은 반대로 하죠. 남의 악을 키워주고 선을 안 키워줘. 죽여버려. 자. 가르치는가 하면 자기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도 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데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고도 한다. 또 중용에서 공자는 순임금을 묻기를 좋아하시고 소건을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답변과 소건 중 나쁜 견해를 은폐하고 좋은 견해는 선양하고 그 양단을 붙들고 그 중도를 썼다고 말한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아래 번역문은 공자의 이 어록들 중 자기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부연이 많고 의역이 심해서 위태롭지만 뜻은 간신히 통하고 있다. 남의 악을 이 공자의 명제는 공허이단 사이에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다라고는 그 태제와 짝꿍을 이루고 있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태제예요. 나의 악은 공격하고 남의 악은 공격하지 않는 것. 관용 명제인데 모든 걸 관용해요. 불관용적인 세력도 관용해. 그렇지만 자기 악은 관용하지 않아. 악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딱 있다면 공자 철학에서 자기 자신의 악이다. 자기를 악을 공격해서 비판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 개과천선. 군자는 그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게 군자가 아니라 과실을 범하면 바로 고치는 게 군자라고 그랬죠. 공자가. 어떻게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알면 바로 고친다. 밤낮으로 그대의 악덕을 공격하라. 그리고 그대의 주의와 조심성에 의해 그대가 자신에 대해 승리를 거둔다면 남의 악덕을 공격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의 악덕을 공격하지 말라. 우리가 아주 동일한 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흠을 불평하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다. 역시 장황하게 부연된 다음 번역문은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은 이루어주지 않는데 소인은 이것과 반대로 한다는 공자의 어록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아슬아슬하게 원의가 살아있다. 군자는 몇몇 종류의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 군자를 더 와이즈 맨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역이에요. 군자는 그런 지자가 아니다. 지자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인의예지의 사덕을 갖춘 사람이 군자인데 대덕이라고 그러죠. 인의예지를. 지자는 인의예지 중에 지밖에 안 갖췄으니까 이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서는 최고가는 인간 유형일지 몰라도 그대로 가장 최고가는 인간 유형은 공자 기준으로는 말석에 앉아있는 자야. 인의의 지가 가장 끝에 있으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오역이다.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걔네들은 군자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번역한 거야. 자. 그는 남의 흠을 드러내고 이 짓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 그는 아주 비천한 자질만으로 꾸미면서 더구나 낮은 태생이면서 국가의 존엄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존숭하다가 무모하게 이들에게 투덜대는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 그는 그 용맹이 예의를 수반하지도 않고 현명을 수반하지도 않는 용맹스러운 자를 미워해야 한다. 공자의 말 중에 인의가 없이 용감한 자는 난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용맹, 용기 이런 건 그 자체가 덕이 아니에요. 공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용맹은 덕이 아니다. 비겁도 악덕은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경우는 용기가 사덕 중에 중요한 두 번째 도덕이죠.
첫 번째가 소피아, 지혜고,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절제, 네 번째가 정의란 말이에요. 제 2위에 있는 덕이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흉도 용기는 덕으로 안 왔어요. 그는 자기애로 부풀어 오른 자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우상화하고 모두를 공격하고 모두를 조롱하고 결코 이성에 자문하지 않는 자를 미워해야 한다. 아주 작은 계명이 있으면서도 남이 하는 것을 주제넘게 혹평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 한마디로 군자는 남의 흠을 염탐해서 까발리는데 버릇이 든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는데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는 공자 어록의 번역은 비교적 무난하다. 군자는 그 자신에게서 자기의 흠의 원인을 찾지만 바보는 자신을 피해 자기 바깥의 모든 남에게서 그것을 찾는다. 순임금과 관련된 부분의 번역은 다시 장황한 부연과 의역으로 인해 뜻의 소통이 위태롭다. 여기에서 공자는 특히 순임금의 본보기를 주장한다. 공자가 외치기를 순임금의 현명이 얼마나 크냐. 그는 국사의 관리 행정에서 자기 한 사람의 정밀 검토, 자기의 특별한 판단과 현명에 만족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의 신민들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자문했다. 라고 한다. 그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고 그에게 주어진 답변들을 아무리 그것들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저울질하는 것을 의무와 기쁨으로 삼았다. 정밀 검토를 거친 후에 그가 바른 이성에 배치된다고 확신한 어떤 일이 그에게 제안되었을 때 그는 이 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조언에서 잘못된 것을 납득시켜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신민들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수시로 자유롭게 그에게 발언을 주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선하고 현명한 조언들에 관한 한 그는 이것들을 추종하고 확대하고 격찬했고 이럼으로써 만인이 자기의 의견을 휘열로 천명하는 것을 고무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조언들 중에서 그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느끼면 그는 이것들을 둘 다 주의 깊게 고찰하고 정밀 검토한 뒤에 언제나 중도를 택했다. 특히 그것이 공익과 관련될 때는 특히 그랬다. 오케이. 앞에 현명이란 말이 나오고 앞에 또 지혜란 말이 나왔는데 지혜와 현명은 다른 거예요. 지혜는 인간은 지성적 능력이 많아지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성적인 능력이 많아지는 거. 그것은 계속 연습을 하고 또 그 학을 닦아야만 그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늙은 노인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 아마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도 모를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라는 아주 간단한 그 면적 공식도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미적분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미적분 아나? 미분 적분 알아? 몰라? 안 배웠어? 무한대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적분 개념을 알 수가 없어. 네? 무한대 개념을 고등학교 선생이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을 거라고. 무한대 개념이 없으면 미분과 적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고등학교 때 걸 내가 다시 가르쳐주면 무한대는 무슨 개념이냐. 어떤 수치를 분자에다 갖다 놔도 분모의 무한대는 제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가 무한대예요. 어? 그러니까 뭐 무한대 분지 1이든 무한대 분지 억이든 무한대 분지 억의 제곱이든 다 0으로 만들어. 무한대는 수학적인 의미의 무한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조금씩 반으로 줄여가면 어떤 면적을 A4 용지를 놓고 반절씩 잘라가면 자르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남을 것 같으지. 응? 여기서 수학적 머리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 응? 무한대는 무한히 자르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한대 개념이라고. 마구 자르면. 희주 알겠어? 응? 그 무한대 개념이 있어야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답이 몇이냐 물어보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적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학문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없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수신을 해서 얻는 거고, 현명한 것은 경험이야. 경험은 그냥 세월이 가면 누적이 되는 거죠. 뭐 세상을 경험하든 뭘 경험하든 경험하면 경험으로 얻어지는 어떤 사태 이해력과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학교 앞에도 못 가본 노인네라도 지혜롭진 않아도 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미 뭐 서너 살 때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현명할 수 없다. 응? 그냥 어린인 거야, 어린애. 아무리 그렇게 지혜로워도 어마어마한 IQ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울 수는 현명할 수는 없다. 응? 현명과 지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자는 현명과 지혜를 엄격히 구분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현명과 지혜를 구분할 줄 몰랐다. 심지어 지식과 지혜도 구분할 줄 몰랐어요. 공자는 지라는 개념으로 지혜와 위즈덤과 날리지를 같이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맹자에 오면 벌써 분화된다고. 아는 것은 지라고 표현하고 지혜라고 할 때는 지 밑에 날일자 써서 지혜로 다시 구분했으니까 공자가 하나로 어영부영하는 뭉뚱그린 개념을 맹자는 분할한 경우가 많아요. 가령 어질린자의 사랑의 개념도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애자를 썼고 아낀다, 사랑한다는 뜻의 애, 백성을 사랑하는 건 인을 썼고 자기 사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친자를 썼다. 친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친, 인민, 애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요. 애물은 자연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인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 애민. 오늘날 말을 막 표현하면 첫 번째 친애는 가족 사랑이야. 가족, 친족, 프라이버시, 뭐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위에 이런 것들을 친이라고 그러고 백성을 사랑하는 건 인민이라고 그런다. 인민은 다른 말로 애국심을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는 곧 백성이고 백성은 곧 나라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는 영어로도 네이션이 국민을 뜻하기도 하고 나라를 뜻하기도 하죠. United Nations. 뭐야, 유엔이잖아. 어? 왜 국민만 뜻하는 것이야? 그냥 국민이 곧 나라니까. 네이션 입장에서는 라숑, 불어로 라숑 입장에서는 에따 세무아라고 네이션이 그럴 수 있죠. 옛날. 국가는 곧 나다라고 옛날 왕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루이 14세가 국민 주권 시대에는 국민이 이제 우리가 국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냈다. 국가는 세. 국가. 그것은 우와 나다. 국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이 14세가 지가 곧 국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식대로 주권자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에는 국민이 곧 국가인 거예요. 국가가 곧 국민이고. 그러니까 인민은 오늘날 말로 하면 애국심이다. 애국하는 거예요. 인민은. 자. 일단 먼저 오역부터 지적하면 정밀 검토를 거친 후에 그가 바른 이성에 배치된다고 확신한 어떤 일이 그에게 제안되었을 때 그는 이 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조언에서 잘못된 것을 납득시켜 주었다는 구절은 정반대의 뜻으로 뒤집힌 완전한 오역이다. 공자는 나쁜 견해를 집어 설명해 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답변과 소건 중 나쁜 견해를 은폐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오역은 라틴어 번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에서 묻어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순임금과 관련된 선악은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만이 아니라 성패의 관점에서 의견의 좋고 나쁨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 시비 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위 판단의 문제, 즉 진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을 프랭클린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 뭐라도 그리고 심지어 진리의 문제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사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결심으로 번역된 resolution이라는 수어는 나중에 13개 덕목을 토로할 때도 거듭 쓰이는데 이것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resolution이라는 수어가 7회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의 결심 항목과 공자 철학 간의 이와 같은 합치성을 보면 프랭클린이 런던에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정독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내용과 더욱 일치하는 2년 뒤인 1728년 22세의 13개 덕목의 수립과 펜실베이니아 가제트에서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발췌 연재 등 이 책의 계속적 활용 과정을 보면 그가 귀국 시에 이 책을 가지고 왔음이 틀림없다. 프랭클린이 1738년 신문지상에 발췌, 연재한 공자 경전 번역본은 그의 갑부 친구 제임스 로건의 장서에서 1733년에 보게된 쿠플레의 라틴어 번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가 아니라 축약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다. 두 개가 제목이 비슷한데 하나는 공자의 도덕이 붙어있는 것이 달라요. 주의하라고. 발췌, 연재된 텍스트는 오타 부분을 제외하면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해당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구대륙에서 건너온 낡은 국민을 신대륙에서 새 나라, 새 국민을 창출하는 작신민의 문제를 고민하던 프랭클린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제공해주는 책이었다. 작신민이란 말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야. 한자 말은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 또는 신민, 새 백성을 만든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새 나라 새 백성을 만드는 문제예요. 이 말들이 이게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미국인들에게 이 대학이 간단히 비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새 나라를 만든지 여기 막 방법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대학에. 자. 공자는 백성을 도덕적, 정치적으로 새롭게 교화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새롭게 혁신하면 구방도 천명이 새로워져 새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경에 주나라는 비록 구방이라도 그 천명이 새롭네라고 노래했던 것이다. 공자는 말한다. 참된 지식, 따라서 군주와 가장 빛나는 인물들의 갚할 지식을 획득하는 큰 비밀은 이성을 도야하고 갈고 닦아 인성을 도야하고 갈고 닦아 광내는 것이다. 이성 인성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우리의 탐욕은 인성을 혼란시키고 그것과 여러 불순물들을 뒤섞었다. 뒤에 이성하고 인성 이런 건 그 걔네들이 하는 거야. 이 이성하고 등치시켜. 감성은 없어 이 사람들이. 공자의 경전을 대단히 합리적으로 오해를 한 거죠.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공자를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고 전혀 합리적인 양반이 아닌데 대단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인데 완전히 뒤집어서 봐요. 그러니까 앞에 지자를 군자라고 군자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성의 옛 광택을 되찾고 인성의 최대의 완벽화를 누릴 목적으로 인성으로부터 이 불순물들을 박탈하고 제거하라. 여기서 이것은 지선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군주가 그의 훈계와 자기의 본보기로 그의 백성을 흡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요는 커다란 고통에 의해 이 주권적 완벽화에, 즉 이 주된 선에 도달한 뒤에도 너는 해이해져서는 아니겠다.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지선의 보유로 그리고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보유로 통하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 공자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훈령을 주는 것을 고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역들이 눈에 띈다. 이 번역은 자신 또는 인성을 갈고 닦는 것을 이성을 도야하고 갈고 닦아 광내는 것 또는 이성의 옛 광택을 되찾는 것으로 옮김으로써 공자 경전에 예수의 신부의 스콜라 철학에 따른 합리주의적 편향을 주입하고 있다. 사람의 성, 즉 인성은 감성과 이성을 둘 다 포괄한다.
그러므로 인성을 이성 하나로 반편화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완벽화라는 단어는 수신을 옮긴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옮긴 통에 수신과 성신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수신은 성신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방도이고 성신은 수신의 완성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단계다. 그리고 perfection 12회와 perfect 20회를 도합 무려 32회나 쓰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 서양 철학에 퍼펙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의 인성을 완벽화하는 과정을 진보로 여기게 돼요. 진보 사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디로부터? 공자로부터 나오는 거야. 공자의 오역으로부터. 정확히는 공자의 오역으로부터.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 이해를 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자. 라틴어 원본에서도 perfectio, 페르펙티오, perfectus, perfectum는 도합 32회가 쓰이고 있다. 아무튼 백성을 새롭게 해서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곧 백성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완벽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32개 이렇게 라틴어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 줄 읽어버리면 끝나지만 나는 이것을 쉬려고 하루 저녁 내 쉬었어. 왜냐하면 이게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막 먹물이 번지고 번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 덮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걸 아주 감식 판독하기 어려워요. 그걸 판독에 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가 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구글에서 사진을 찍어서 띄워놓은 그걸 가지고 하려니까 그걸 인쇄해도 또 안 좋게 나와요. 인쇄한 것도 있고 뭐 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 책이 엄청 두꺼워요. 막 여러 페이지야. 저희들이 잔소리를 엄청 이렇게 부연을 막 해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다. 엄청난 노고의 산물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냥.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군주가 먼저 자신을 새롭게 완벽화해야 한다. 이 자기 완벽화, 자기 완성을 위해 공자는 자기 자신을 매일 갈고 닦아 혁신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우리는 탕왕이 그 안에서 목욕을 하며 자신을 씻었던 욕조에 관해 증자가 이야기하는 새로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이거 보세요. 탕왕을 킹탐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해놨고 증자를 샘수 증자야? 이게 발음이 비슷해? 자. 그는 거기에 이런 훌륭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한다. 너 자신을 씻고 너 자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매일 너 자신을 혁신하고 나날이 혁신하라. 그리고 그는 그것이 남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악덕과 불순물을 줄였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그의 심중을 그것의 최초 순수 상태로 환원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군주가 왕에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머지에 관한 한 가정용 목욕통에 몇몇 도덕적 문장과 덕성애에 강한 훈계를 새기거나 칠하는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 유구한 관습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목욕하거나 거기서 식사할 때면 그들은 이 문장과 훈계를 눈앞에서 계속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유구한 풍습은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 공자의 저작들을 간행한 증자는 말한다. 여기에는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한자가 목욕통의 안쪽에, 즉 내면의 중앙에 새기거나 색칠로 쓰여 있는 반면 오늘날 중국인들은 아주 빈번하게 글자들을 외부에다 새기거나 칠해서 이 시대의 덕성의 외적 모양을 만족해하고 있다. 익명의 영역자는 다 번역한 듯하지만 정작 진실로 일신하고 일일신하고 또 일신하라 그리고 백성을 새롭게 하라는 구절 바로 다음에 붙어있는 결정적 구절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라도 그 천명이 새롭네라는 시구를 빼먹고 있다. 따라서 더 좋은 번역본을 찾던 로건의 이야기로 돌려보자. 로건은 1733년 뒤늦게 개인 장서로 중국 철학자 공자를 구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으나 라틴어본이죠 원본. 곧 번역이 사서에서 맹자를 빼먹었다는 것과 그것도 예수의 신부들의 번역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불만족스러워했다. 사서면 맹자가 들어가야 되죠. 맹자가 빠져있어. 대학 중용 논어만 번역한 거예요. 맹자가 왜 빠졌을까? 군대
내준 사람하고 충돌하죠. 그 사람을 타도해도 좋다는 그런 혁명사상이 들어있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기독교의 성학설과 충돌하는 성선설이 맹자의 경우에는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응?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맹자를 뺀 거예요. 잘못하면 돈 대준 사람이 다 무효시켜볼 수가 있으니까. 자, 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자체 이미 검열을 해버린 거야. 자기 검열. 자. 로건은 그의 친구 조시아 마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 볼륨이 비록 비싸더라도 구해서 기분 좋지만 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공자 자신의 정서나 오리지널의 참된 감각을 느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번역본은 저 거창한 위조자들인 예수의 신부들의 손을 거쳐 나온 만큼 얼마간 꺼림칙스럽다고 말했다. 그 앞에 이 볼륨은 할 때 이게 영어로 이 당시의 영어에서는 18세기 영어잖아요. 볼륨은 책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책. 영어 우리나라 말로 한자나 이런 말로도 책이라는 뜻이 오늘날 책이라는 뜻이 아니죠. 옛날에는 1책, 2책, 3책 이랬으니까 오늘날은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할 때 권자나 똑같은 뜻으로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책이라는 책 그 의미로는 안 쓰거나 거의 안 썼다. 영어는 거꾸로 이제 볼륨이란 말을 책으로 쓰고 또 북이란 말도 그렇게 오늘날 책 같은 뜻이 아니라 1권, 2권, 북1, 북2, 북3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그 북이고 혼동할 수 있으니까 디스 볼륨이라고 이렇게 볼륨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책으로 바꿔볼 수는 없어서 그냥 볼륨이라고 번역했어요. 어쨌거나 개인 장서로 공자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미국인들도 공자를 소크라테스에 비견되는 올곧은 도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공자가 프랑스 자유지식인들에 의해 묘사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로건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끝내 구하지 못했고 제3의 새로운 번역서 즉 프란시스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6서도 입수하지 못했다. 로건의 친구 프랭클린이 노엘의 이 중국 제국의 경전 6서를 뒤늦게나마 구했다면 보다 정확한 번역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어 번역본을 못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라틴어 원본은 구했는데 대조해 볼 수도 없었고 그 중국 제국 경전 6서는 좀 더 잘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맹자도 들어있는 거고 셰프스베리가 영국 갈 때 우리가 배웠지만 셰프스베리는 봤단 말이에요. 1711년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책을 1713년 2년 뒤에 냈으니까 보고 낸 거니까 맹자의 그런 12지심하고 대단히 더욱 가까운 개념을 사용했죠. 그 sense of right and wrong이라고 하는 12감각이라는 말이야. 12지심이랑 같은 말이야. 이들이 이 제3의 새로운 번역본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뒤에서 다시 상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프랭클린이 입수한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그 제목부터가 유럽과 미주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했다. 이 제목은 공자를 종교적이거나 종파적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 철학자로 여겨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랭클린이 공자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프랭클린이 런던에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구입해 왔는지 아니면 미국의 정기 간행물의 발췌 기사를 베껴온 것인지 단언할 수 없고 다만 정황 증거로 런던에서 구입해 왔다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짐작이다. 하지만 당시 필라델피아의 도서관과 로건의 장서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드리치의 짐작과 정반대로 프랭클린이 그 책을 런던에서 구입해 왔을 것이라는 추정은 더욱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이 연구한 것들하고 난 다른 의견을 취하는데 미국인들의 연구가 근거가 없어요. 많이. 오히려 내 것이 추정상의 근거는 더 강하다고. 도서관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지. 사유는 어디서 갖고 왔어? 영국 간 건 딱 한 번 그때 어렸을 때 간 거지. 평생에는 한 2번 이상 갔지만은 그 신문에 연재할 때까지는 가지 않았거든. 딱 한 번 가고 말았어요. 그때 가져온 걸로 봐야 된다.
만약 그가 이것을 런던에서 구입해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빌려 읽은 책의 내용을 귀국길의 선상에서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행위의 계획을 짜지 못했을 것이고 귀국 항해와 동시에 13개 덕목 리스트의 작성과 개인적 도덕 학습을 서두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신문의 발췌에 연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기 도야를 위한 프랭클린의 13개 덕목 리스트. 1728년 22세 때 프랭클린은 13개의 덕목을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으로부터 곤란에 도식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을 수신하고 매일 점검한다. 이 도식을 항목별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과 내용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데이브 왕이 수행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잘못 연결시킨 대목이 많아서 필자가 다시 수행하고자 한다. 이 이유는 데이비드 왕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 가서 뭐 교수하고 있는가 보더라고. 여기 공자를 몰라요. 공자 철학을 그냥 엉뚱한 데다가 중국기 있지 여러분들 옛날 중국기가 이게 잘못돼 있어. 자. 프랭클린은 13개 덕목을 독서 중에 만난 것이라고 하며 그 출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13개 덕목을 구상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도덕적 완벽화와 완전한 덕스러움이라는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공자 철학적 수로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도덕적 완벽화에 도달하는 대담하고 힘든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즈음이었다. 도덕적 완벽화는 앞에서 완벽하란 말은 수신을 약간 잘못 번역한 말이라고 그랬으면 수신을 집어넣으면 도덕적 수신에 도달하는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죠. 나는 어느 때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고 싶었다. 나는 본성적 성향, 관습이나 동반이 나를 이끌어들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싶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 만큼 또는 안다고 생각한 만큼 나는 내가 왜 이것을 언제나 할 수 없고 또 저것은 피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곧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의 과업에 착수해야 했음을 깨달았다. 내 관심이 한 잘못에 대해 수비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잘못에 의해 급습당한다. 습관은 부주의를 이용한다. 성향은 때로 이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강하다. 마침내 나는 완전한 덕스러움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단순한 사변적 확신이 우리의 잠을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리가 행동에 끈질기고 한결같은 올곧음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얻기 전에 반대의 습관이 분쇄되어야 하고 좋은 습관들이 획득되고 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다음 방법을 강구했다. 여기서 프랭클린이 의도하는 것은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읽고 이 영역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덕적 완벽화 또는 완전한 덕스러움을 위한 수신 프로젝트다. 프랭클린은 이 프로젝트에 입각해서 수신, 체득해야 할 13개 덕목을 리스트로 정리한다. 이를 위한 서두의 설명은 템퍼런스와 관련된 광협의 개념 설명과 13개의 덕목을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언급이다. 템퍼런스는 아까 절제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사덕의 세 번째 거 내가 아까 다시 말했죠. 다시 소피아 지혜, 용기, 절제, 정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개념이 이제 템퍼런스예요. 그런데 이 템퍼런스 개념은 공자의 정심이라는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데 그걸 그들이 그저께 오용한 것 같아요. 공자의 사덕은 그게 아니죠. 그 사덕론도 카디날 버추라고 그러는데 카디날 버추가 인도를 거쳐서 휘랍까지 도착하는데 내용이 좀 바뀐 거예요. 뭐 유저됐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말을 계속 전달하면 10명을 세워놓고 귓속말로 전달하라고 하면 더 끝에가 멍뚱한 말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심이 템퍼런스로 오역될 가능성이 크다. 정심이 이렇게 절제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거니까 절제도 물론 포함하지만 도덕적인 의미도 좀 들어있는 거고 그러지 절제처럼 절제는 그래 무조건 도덕인가 그게? 막 그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막 절제해 그러면 도덕이야? 먹고 싶은 건 좀 절제할 수 있으면 또 도덕적일 수 있겠지만은 막 전쟁터에 나오고 싶은 나라는 백척간두에 직면해 있는데 나가야 되는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열의가 막 들끓는데 그걸 막 절제해버리면 어떻게 비급해지는 거지 도덕적으로. 내가 내 독서 중에 만났던 도덕적 덕목들의 다양한 열거 목록 속에서
나는 상이한 저자들이 동일한 명칭 아래에다 다소간의 차이가 나는 관념들을 포함시키는 만큼 이 목록이 다소 많다고 느꼈다. 가령 절제를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한정한 반면 저런 사람들은 모든 다른 쾌락, 욕구, 성향 또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을 심지어 우리의 탐욕과 야망에까지도 중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나는 명료성을 위해 더 많은 관념들을 담는 소수의 명칭보다 차라리 더 많은 명칭을 써서 각 명칭에 더 적은 관념들을 담자고 나 자신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나는 13개의 명칭 아래 그 당시에 내게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떠오른 모든 것을 포함시켜 각 명칭에다 내가 각 명칭의 의미에 부여한 한도를 완전히 표현하는 짧은 준칙을 붙였다. 옛날에는 이 18세기, 17세기에는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을 쓰고 죽는 게 유행이었어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토바이오그래피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란 말은 늙어서 생각할 때 그 젊은 22세 시대에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프랭클린은 준칙으로 한정된 덕목들의 이 명칭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번 절제, temperance, 둔감해질 때까지 먹지 말고 높이 갈 때까지 마시지 말라. 2번 침묵, silence, 타인에게나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외에 말하지 말고 시시한 담소를 피하라. 3번 질서, order. 이게 어려운 거죠. 침묵이 청년들하고는 막 씹어먹고 싶은 그 나이대인데 침묵을 지키라고 하면 엄청난 탄압인데 자기가 된 탄압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제잘거리는 걸 어떻게 막아? 응? 특히 말괄량이 그 소녀들을 엄청 지적이 되죠. 모두를 막 저항하겠죠. 근데 좀 가벼워 보이는 거니까 좀 무게 잡으려고 이런 거죠. 너의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고 내 일의 각 부분이 제 시간을 갖게 하라. 4번 결심, resolution.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실수 없이 내가 결심하는 것을 이행하라. 5번 검약, frugality. 남과 너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 외에 어떤 소비도 하지 말라. 즉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6번 근면, industry.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에 종사하라. 모든 불필요한 행동을 잘라내라. 7번 진실, sincerity. 사람을 해치는 어떤 기만도 쓰지 말라. 결백하게 그리고 곧게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말한다면 이에 따라 말하라. 8번 정의, justice. 위해를 가하는 식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 또는 내가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이익들을 빼먹지 말라. 9번 중용, moderation. 극단들을 피하라. 내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위해에 분개하는 것을 삼가라. 10번 청결, cleanliness. 몸, 위복, 주거의 어떤 불결함도 용납지 말라. 11번 평정, tranquility. 사소한 일들에 또는 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동요하지 말라. 12번 정결, chastity. 건강이나 후손을 위한 경우 외에 거의 성교를 하지 말고 둔감하거나 취약해지거나 너 자신 또는 남의 평화나 평판을 해칠 정도까지 결코 성교하지 말라. 13번 겸허, humility.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닮아라. 프랭클린은 제일 마지막 걸 빼놓고는 대부분 소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13번은 그들의 만약에 큰 사랑이나 이런 걸 그 진리에 대한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달아간다면 이제 대덕이 될 수가 있죠. 12개는 소독에 관계되고 대덕은 마지막 것만 관계됩니다. 이 13개 항의 덕목을 제시하고 이것을 체득하는, 즉 습관화하는 의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의도가 이 모든 덕목들의 습관을 획득하는 것이기에 나는 전체를 한꺼번에 시도함으로써 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때 이 중 한 덕목의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숙달했을 때 다른 덕목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13개 항목을 관통할 때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몇 덕목의 사전 획득이 일정한 다른 덕목들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나는 이 덕목들을 위에 나열한 대로 보이도록 배열했다.
절제가 항상 조심과 경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오래된 습관의 끈질긴 견인과 항구적 유혹의 힘에 대해 방어장치가 견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아주 필요한 머리의 그 냉철함과 깨끗함을 확보해주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절제가 맨 먼저다. 이것이 획득되고 확립되면 침묵은 보다 쉬울 것이다. 그리고 내 바람이 내가 덕성에서 향상되었다는 것을 지식을 동시에 얻는 것이고 담소에서 침묵이 혀보다 차라리 귀를 씀으로써 획득되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오직 나를 시시한 만남에나 받아들게 만든 내가 제잘거리고 익살 떨고 농담하는 것에 빠져드는 습관을 분쇄하고 싶기에 나는 침묵의 두 번째 자리를 주었다. 이것과 그 다음 것, 즉 질서는 내게 나의 프로젝트와 나의 학습에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다. 결심은 한번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덕목들을 획득하려는 나의 노력에서 나를 확고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검약과 근면은 나의 남은 채무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풍요와 독립을 산출하므로 진실과 정의의 실천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등등. 그 다음 프랭클린은 앞에 정의가 나왔는데 정의는 대덕에 속하니까 13개 중에 2개는 대덕이고 아까 좀 수정합니다. 11개는 이제 소덕이라고 봐야죠. 피타고라스가 황금시편으로 준 조언에 따라 검토가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 검토를 수행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했다. 인도에 수십 년 동안 유학했던 피타고라스의 황금시편은 도의를 권고하는 식구들을 모은 71행의 시집을 말한다. 이 시편은 이 자리에서 너는 전술한 모든 준칙들의 의미를 수집해서 영혼의 내면적 재판에서 신의 법률에 주의를 기울이듯이 이 준칙들의 주의를 기울여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중간에는 그날의 모든 행동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칠 때까지 잠을 허용치 말라는 경고도 들어있다. 프랭클린은 공자의 제자 증자의 일성 준칙을 이것과 유사한 피타고라스의 일과 검토 훈계로 둘러댐으로써 증자를 숨겨 비기독교인이라는 혐의를 피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증자의 일일삼성 준칙을 읽었음이 틀림없다. 그 정조의 기록 중에 일성록이 있죠. 매일 자기를 반성한 일기. 일성은 이제 이 증자의 일일삼성의 줄임말이야. 일일삼성에. 이 영역보는 논어, 학위의 증자 어록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다음 세 가지 것들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는 날을 하루도 보내지 않았다고 천명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맨 먼저 묘사된다. 1번, 그가 남을 위해 일을 맡아서 이 일이 그 자신의 용무인 경우에 발휘하는 것과 동일한 열성과 충실성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추종했는가? 한문 원문은 남을 위해 도모하면서 불충했는가? 이다. 2번, 그가 친구들과 있을 때 그들에게 친절과 존경의 그 어떤 가벼운 외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구들과 진실로 담화했는가? 한문 원문은 붕우와 사귀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이다. 3번, 스승의 독트린을 전하고 이것을 전한 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최대로 기울였는가? 한문 원문은 학식을 전하면서 이를 익히지 않았는가? 이다. 번역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증자가 한 말의 본래 의미를 전하고 있다. 프랭클린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증자의 일일삼성 준칙을 읽고 이 준칙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피타고라스의 황금시편을 끌어댐으로써 자신의 공자추종 사실을 감추고 있다. 아무튼 프랭클린은 각 덕목에 한 페이지씩을 할당한 작은 치부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페이지에 잣대를 대고 붉은 잉크로 선을 그어 7칸을 만들고 일주일에 각 날에 한 칸을 배정하고 각 칸을 하루에 한 글자로 마크했다. 이 칸들을 13개의 붉은 선으로 가로지르고 각 선의 출발을 덕목들 중 하나의 이니셜로 표시하고 이 선 위에 적절한 칸 속에서 그달 그 덕목에 관하여 수행된 검토를 근거해 드러난 모든 잘못을 작은 검은 점으로 표시한다. 이것이 13개 덕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일상적 점검표였다. 일일삼성을 한 거죠. 표시해갖고.
이 점검표가 어떠하든 13개의 덕목들은 다 어디서 유래했는가? 각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내용과 대조해보면 프랭클린이 이 모든 덕목들을 거의 다 이 책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이 책의 덕목들을 약간 변형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엉뚱한 소크라테스를 들이댔지만 내용은 소크라테스와 아무 관계없고 자기가 읽었던 그 공자 철학,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하고 이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프랭클린은 영구적 중도, 즉 항상 준수되는 중도로서의 중용 또는 중도적 절제를 육체적 의미와 정신적 의미로 분할해 육체적 중용과 정신적 중용으로 나누어 전자를 절제라고 불러 첫 번째 덕목으로 배치하고 전자는 중용이라고 불러 9번째 자리에 배치했다. 후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는 이 temperance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가 여기에 붙인 준칙, 둔감해질 때까지 먹지 말고 높이 갈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것과 더 잘 합치되는 단어인 sobriety가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남녀, 귀족과 농민, 왕과 신민들이 절주, 검약, 중용, 정의와 덕성을 아주 중시했다. 공자경전 원문에서 절주 규정은 논어에 2번 나온다. 공자는 술로 인해 고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실 때 너무 마셔서 아주 고뇌지는 피곤해지는 엘리베이터 엄청난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엘리베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갈 때까지 가는 식으로 마시지 마라 이렇게 자기한테 프랭클린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나 이제 절주의 이 내용 비슷한 거죠. 고날 때까지 마시지 마라. 자. 그리고 또 공자는 고기가 비록 많아도 밥 기운을 이기지 않게 먹었으나 다만 술은 정량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지러울 지경까지는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철학 그대로 공자 경전을 이제 뭐 완전히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대충 옮겨놨잖아요. 그 영국 번역서에서 이거도 지금 절제라고 한 모양새는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놨지만 플라톤 내용은 지금 실은 공자예요. 그러죠? 내가 좀 억측하는 거 아니라고. 공자를 정확히 알면 줄을 제대로 긋는다니까 줄을. 자. 그리고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논어절에는 절식 규정이 나온다. 그대는 그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쾌락을 위해 먹지 말라. 그대의 힘을 기르기 위해 먹어라. 그대가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먹어라. 원문 논어에는 절식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온다. 첫째, 공자는 군자는 밥을 먹으나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둘째, 공자는 종일 배불리 먹기만 하고 정신을 쓸 곳이 없다면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셋째, 공자는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역시 그 가운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안빈낙도의 경지는 철학자로 하여금 관직을 구걸하거나 관직을 사냥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 공자는 이 안빈낙도의 연장된 취지에서 군자는 밥이 아니라 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농경도 그 가운데 굶주림이 있다. 그러나 배움은 그 가운데 복록이 있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군자가 그래야 된다고 소리고 군자가 그런다는 소리야. 백성이 그래야 되고 백성이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백성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살려고 포만하게 포식해야 되지. 포식하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군자에게는 있다. 백성이 포식하도록. 자기들은 굶더라도 굶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백성을 굶기는 건 엄청나게 걱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 영어로 번역된 그 말 안에는 공자의 뜻과 상당히 먼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음식을 먹는 데에는 이제 맹자까지 가게 되면 좀 달라지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나? 이딴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소린데 또 먹는 걸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소린데 적게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더라도 적게 만들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어저께 먹은 음식 맛있어서 맛없었어. 응?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맹자에는 중국의 최고 요리사, 그때까지 그 요리사 이름이 나오는 거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그 미학적으로 맛을 보고 맛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도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미학적인 의미가 빠져버렸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는데. 공자 원전에는 미학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지만 그걸 침범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그지? 그냥 자꾸 배불리 먹고 공부 안 하고 수신 안 하고 이런 걸 경계하고 있지. 뭐 맛있게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맛있게 먹는 건 빼버렸잖아. 앞에 영어 번역에서. 그런데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이것을 장황하게 부연하고 과장해서 밥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단식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때로 단식하고 그대의 정신을 명상으로 덕의 심사로 보내는 것은 좋다. 군자는 자기의 영양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다른 관심거리에 몰두한다. 가장 잘 경작된 땅도 계절이 불순할 때는 경작자의 희망을 저버린다. 온갖 농법도 험악한 기아가 닥치면 그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덕은 결코 결실이 없는 적이 없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 저 절식, 아니 심지어 저 단식과 저 절주를 합치면 식음과 관련된 프랭클린의 제1덕목 절제가 완성된다. 그렇지만 단식은 아니에요. 오역을 한 거고. 단식, 금욕을 공명철학은 말하지 않았다. 그걸 좀 줄이는 것은 말을 했어도, 그러니까 어떤 걸 먹어도 공부를 하면 좀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공부를 할 때는 적게 먹어야 돼요.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많이 먹고 배불리 먹으면. 점심은 간단히 먹어야 돼. 간단히. 30분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죠. 건강에는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모든 만병의 원인은 과식에서 온다. 예? 과식에서 온다. 과식하면 빨리 죽는다. 응? 팔봉 씨, 안 그래? 과식하면 빨리 죽어요. 당 오르고 고혈압 되고 모든 성인병에 다 달라붙는다. 과식은. 어쩌다 한번 과식한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고 대체로 즐기는 선에서 저녁도 먹어야지 막 배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의 입맛으로 먹어야 된다. 저녁 때도 그러니까 맛없으면 먹지 말아. 응? 어거지로 배로 먹지 말라고. 맛없는 집 찾아가서 양으로 많이 주는 집 찾아서 먹고 그러지 말라고. 마라탕도 응? 맛도 없는 데서 말아주면 먹지 마라. 맛있는 집에서 즐기면서 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혼자 가서 먹지 말고. 자. 타인에게나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외에 말하지 않고 시시한 담소를 피하라는 준칙을 달고 있는 둘째 항목 침묵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웅변이나 다름없는 지자의 침묵, 하늘의 침묵으로 상론된다. 지자에게 침묵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지자는 군자를 이렇게 약간 오역했다고 그랬죠. 뒤틀어 보면 군자에게 장광설, 정교한 논의, 능변의 작품들은 지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이어야 하고 지자의 행동이 그의 언어이어야 한다. 나에 관한 한 나는 결코 더 말하지 않으련다. 하늘이 말하지만 만물이 의존하는 최고의 원리, 즉 인간들을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주권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무슨 언어를 사용하더냐. 하늘의 움직임은 하늘의 언어이고 하늘은 계절을 시간으로 환원하고 하늘은 자연을 움직이게 하고 하늘은 자연이 생산하게 만든다. 이 침묵은 웅변이다. 또는 뭐 불어로 번역할 때는 원래 라틴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웅변적 침묵이라고. 하늘에 공자가 한 말을 이렇게 옮긴 건데, 그리고 공자는 교원,
말을 잘하는 자 중에는 인자가 없다. 인자가 드물다 그랬어요. 드물다. 달변으로 말 잘하는 놈들이 무슨 인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인자라면 이것저것 고려하고 아는 사람들의 그런 처지를 고려하다가 말을 더듬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니까 교원자, 교원 영색자는 영색은 이제 아부하는 사람이야. 말 잘하고 교묘하게 말 잘하고 아부하는 자들 중에는 인자가 드물다. 응? 그러면은 제자가 어떤 제자가 물어요. 그럼 말을 더듬으면 인자입니까? 그렇게 완전히 형태가 하는 질문 비슷하게 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노라고도 하지 않아요. 인이 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죠. 결국은 인자이다 보면 더듬게 된다 이거야. 응?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 이거지.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경우 많았다. 자한 공자는 한 드물다 셀덤은 이명인 이익과 천명과 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익은 군자가 추구할 바가 아니니까 말하는 경우가 없었고, 물론 소인은 대단히 진지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죠. 소인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해버려요. 소인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군자의 일이고, 군자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 충돌 사항이 있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죠. 지금도 그 원칙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두고 백성과 다투지 않는 거야, 나라는. 백성이 이익을 얻도록 계속 부추겨줘야지. 그 이익을 두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국가가 백성하고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유명한 원칙이야, 유교국가에. 이익을 두고 백성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국가 관리는. 명은, 천명은 알 수 없는 것이라서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면 그 싸구려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은 행하기 어려우니까 떠벌린다고 해서 인이 실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하려고 애를 써도 어려운 건데 나는 인을 베풀 거야 라고 막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자한은 잘 말하지 않았다. 자한편의 첫 구절이야. 논어 자한편은 자한, 공자님은 드물었다 그렇게 시작해요. 자, 우리가 논어 원문의 해당 구절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옮겨본다면 그것은 이렇다. 공자가 나는 이제 말하지 않으련다고 하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니하면 저희 제자들이 무엇을 언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사시가 하늘로 인해 운행하고 만물이 하늘로 인해 생겨나지만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이 침묵은 웅변이다 이런 건 지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게 의역을 한 거야. 뭐야 내가 볼 때는 막 조금 끼워놓은 거야. 끼워놓은. 그렇지만 대충 뜻은 통하고 있죠. 어떤 것은 뜻이 통하고 어떤 건 위태롭고 어떤 건 반대로 뒤집힌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전해지기가 어려워요. 한 문명의 산물들은 자기들의 시각에서 번역하거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서 80~90%는 좀 전해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부터 일본 놈들을 거쳐하고 고추가 들어왔는데 멕시코에서 고추를 써먹는 것하고 우리가 써먹는 것하고 같아? 다르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써먹기 때문에 우리는 백김치를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내셔널 푸드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김치조차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추는 외국 거라고 패치워킹이 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근데 우리 고유한 거라고 믿죠. 고추는 우리 것이 원래 아니고 아니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들어왔지만은 들은 뒤부터는 써먹는 건 멕시코 사람들이 고추 써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게. 멕시코 음식 먹으면 우리 음식 맛이 아니잖아요. 맵기는 맵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배워요. 좀 내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게 배워. 응? 자, 말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침묵론이기 때문에 프랭클린에게서도 제잘거리고 익살 떨고 농담하는 것에 빠져드는 그의 습관을 분쇄하고 싶은 마음을 일게 했을 것이다.